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제가 한 1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으면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비트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 좀 짧게 저는 이제 할 거예요. 뒤에 정말 메인으로 이렇게 아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분이 그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경험한 거를 조금 이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개발도 하고 가장 큰 고민이 됐던 게 제가 2015년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직톡이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2015년에 제가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획을 하고 그때 지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 거래를 할 때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2015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저는 그 비트코인을 이제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가장 저에게 고민이었던 게 왜 비트코인은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거래 수수료가 비싸질까? 이게 초기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더리움으로 제가 토큰을 막 보내주고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이제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제가 보내주면 혹시 지금 이더리움으로 이하시 토큰을 전송할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이더리움을 한번 트랜잭션을 지갑으로 트랜잭션을 일으켜 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혹시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0.02.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2,300원요? 2-3만 원. 이게 아마 이제 거래소에서 출금을 하시면 한 2-3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거는 아마 거래소는 사실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냥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높게 받는 거고, 실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메타마스크로 저희가 보낸다고 했을 때, 평균적인 수수료가 지난주에는 거의 평균이 7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니까 한 3달러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3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100원을 보내기 위해서 3달러의 수수료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큰 금액을 보낼 때만 그런 이제 블록체인을 쓰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비트코인이 나온 게 그게 아닌데,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될까? 이게 저에게 많은 고민이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챗 GPT 요즘에 되게 유행하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왜 비트코인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거래 수수료가 비싸질까? 라고 한 10년 전에 챗 GPT가 있었으면 쉽게 좀 알려주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잘 알려주더라고요. 챗 GPT에서 요거는 답변을 나온 건데, 비트코인은 분산 원장 기술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블록에는 일정한 크기 제한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비트코인, 우리가 대부분 아시고 있는 BTC의 블록 제한이 한 몇 메가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1메가바이트입니다. 1메가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비트코인을 기반의 D앱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 쓸 때는 거래 수수료가 1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너무나 좋겠다. 지식을 거래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됐다는 게 제가 2015년에 아이디어를 가진 거였는데, 이게 2016년이 되니까 가격이 막 서비스를 냈을 때 2017년에 비트코인 BTC의 트랜잭션 코스트가 25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쓸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문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 업계를 떠나버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기술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피벗을 해서 이제 전환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기획된 대로 움직여진 게 아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부분은 그 다음 강연자분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는 10년이라고 제가 이렇게 첫 타이틀을 했는데 2013년에 제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 센터예요. 이게 뉴욕 맨하탄에 가면 비트코인 센터가 있었고 초기에 저도 이제 퇴근하면 이제 회사 저도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했는데 뉴욕 맨하탄에서 스타트업하고 끝나면은 뭐 오후가 되면 여기 센터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초기에 이 비트코인을 아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비트코인 지금 저희가 보면 OTC 거래죠. 뭐 비트코인 사려면 여기서 직접 만나서 달러를 주고 비트코인 사기도 하고 여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도 하고 관련된 비트코인 뭐 거래소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 여기서 설명회도 하고 제가 이제 요 사진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이게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의아해했어요. 그게 뭐지? 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10년 전으로 내가 되돌아갔다. 지금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비트코인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가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100달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뭐 100달러에 샀다가 1000달러 갔다가 다시 또 100달러 갔다 그런 병력적으로 많이 걷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비트코인 제가 이제 세이빙 월렛을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2013년에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저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요거는 2014년인데 BTC 재미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혹시 BTC 재미라는 사이트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이게 2014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마치 한 1, 2년 전에 지금 오픈시가 NFT의 이제 그냥 허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NFT라고 하면 당연히 오픈시를 생각을 하실 텐데 2013년, 14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는 BTC 재미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뭐였냐면 마치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뭔가 프로젝트를 제가 여기다가 올리면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크레딧을 소셜 네트워크를 크레딧을 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같은 제 소셜을 링크를 하면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용도를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벌써 그때 3천만 원 펀딩을 받아서 제가 했던 게 채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제가 여기에서 3천만 원을 제가 그 펀딩을 받아서 2014년에 14년, 15년에 제가 한국에서 채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채굴 제가 왜 채굴까지 했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다 알고 싶었고 그래서 채굴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 이 SV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비트코인 SV는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SV는 뭘까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이 퍼즐을 푸는 중요한 키 단서가 여기에 있었어요. 제가 2014년에 여기서 3천만 원 정도 펀딩을 외국인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온라인으로만 3천만 원 펀딩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펀딩을 잘 받을까라고 많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절대 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펀딩을 받을까? 근데 그 보유량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보이는 게 1등하고 2등, 3등 이렇게 상위 이제 10명은 다 항상 이제 노출이 되는데 항상 1등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2등과의 차이가 단순히 그냥 10배 차이가 아니라 수십 배 차이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모든 프로젝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펀딩을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저 사람이 펀딩을 해줘야 최고의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투자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펀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아주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이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하면서 제가 마케팅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검색을 열심히 했는데도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2014년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펀딩을 받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를 많이 저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이제 채굴 사업을 했고요. 2015년에 제가 비트코인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해서 화상 통화 기반의 직톡 서비스를 이제 2016년에 제가 런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페이먼트로 뭐 페이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했고, 근데 2016년부터 2017년에 비트코인이 2,800만 원까지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가 2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1달러, 2달러를 버는 플랫폼이었어요. 화상 통화하면 제가 언어를 가리키거나 지식을 알려주고 그 통화료로 받는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1달러, 3달러, 5달러를 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비트코인 수수료가 25달러 올라가니까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소셜 네트워크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쓸 수가 없어서 전환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많은 이더리움도 나오고 많은 이더리움 DF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2017년은 제가 비트코인의 커뮤니티를 떠나버렸어요. 제가 2013년, 2014년 이때부터 사실 강남이나 이쪽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 없었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제가 비트코인의 커뮤니티에 굉장히 일찍부터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은 제가 비트코인이 작동하지 않는구나 실망을 하고 이제 커뮤니티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2018년 11월 16일 날 돼 있는데 15일 날 되게 유명한 해시워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끝없는 치킨 게임,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해시파워 전쟁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우지안이라고 비트메인, 엔트마이너라고 채굴기를 중국에서 가장 큰 채굴기 사업을 하는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닥터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전쟁을 했어요. 뭐지? 제가 2018년이 돼서야 한국신문에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기사에 나온 거예요. 제가 2014년에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사람이 갑자기 언론에 나오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전면에 드러났을까? 그때부터 제가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뭐지? 이 사람 분명히 비트코인의 가장 초기부터 활동했던 사람이고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드러나네? 그래서 이제 이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2018년이 돼서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하고 유튜브라든가 관련 내용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내용이 이제 이미 온라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16년부터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떠나 있을 때 이 사람이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뭐 영상도 다 보고 관련 내용들도 다 보고. 물론 지금은 언론에서는 본인이 사칭 사토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아직까지 사토시라고 사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은 언론이나 모든 기관에서 사토시는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그냥 일반 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거의 수많은 시간을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토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찾았던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 비트코인의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땠고 지금 미래가 어떨지를 다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하나의 역사이고 이 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2008년에 여기 화이트 페이퍼가 이제 나왔습니다. 2008년이고 2009년에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가 지금은 1메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리지널 원래 코드는 1메가바이트라는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2010년에 1메가바이트 블록 사이즈로 리밋이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 그때 개발자들이 디도스 공격을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리밋을 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1메가바이트라는 블록 사이즈,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는 그냥 분산된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근데 공간이 1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래서 1메가바이트,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메가바이트만 하더라도 우리가 1초에 5건,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1메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포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BTC,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BTC인데 그때는 비트코인 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TC라고 부르는 거죠. 비트코인 코어와 비트코인 캐시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 사이즈를 키우자 해결책을. 왜 코스트가 점점 거래 수수료가 올라가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블록 사이즈를 키우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원래 비트코인처럼 원래 블록 사이즈를 키우자라고 주장을 한 게 비트코인 캐시의 쪽에 있는 커뮤니티였고, 비트코인 코어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겠어. 그거는 약간 이더리움으로 생각하시면 사이드 체인 같은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최종 트랜잭션만 담겠어 라고 하는 비전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코어의 진영을 지지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코어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코어는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바로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직이 지나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혹시 국내 거래소에서 다 상장 폐지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1년 정도 됐을 텐데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온 굉장히 유명한 토큰인데 왜 상장 폐지됐냐? 얘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거래 내역을 가릴 수 있도록 그 포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거래를 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코어 버전입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사실상 오리지널 코드가 아니라 2010년에 변경된 코드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그럼 뭐냐? 그때부터 블록 사이즈를 넓혀갑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때 2017년에 비트코인 블록을 키우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비트코인은 원래 블록 사이즈에 리밋이 없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로 포크를, 그래서 이제 분류가 된 거죠, 커뮤니티가. 그래서 서로 지지하는 게 달랐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에서 블록 사이즈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메가, 32메가까지 컸어요. 그래서 2018년에 해시버가 다시 발생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그때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캐시의 ABC와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 SV 버전이 전쟁을 했어요. SV를 지지했던 그룹은 블록 사이즈를 얼리미티드하게 원래 오리지널 코드로 돌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비트코인 캐시는 그때는 우지안과 로저버가 사실은 테러를 일으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걸 유의하면서 봤기 때문에 모든 해시가 70%가 비트코인 SV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 내에서. 하지만 그때 로저버와 우지안은 뭘 운영하냐면 해시 풀을 운영을 하는 사람.
비트코인닷컴의 풀을 운영을 했고, 우지아는 비트코인 그 엔트마이너의 풀을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풀입니다. 걔네들이 BTC의 풀을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의 싸움에 일시적으로 마지막 블록에 허락을 받지 않고 풀을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ABC가 승리를 해버려요. 그 전까지 비트코인 SV가 70% 이상의 커뮤니티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우지안과 로저버가 테러를 일으킨 거죠. 모든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그 사건이 있으니 바로 우지안은 엔트마이너 CEO에서 내려옵니다. 그거를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사고를 친 거죠.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 모든 그 마이너들의 그 해시를 갑자기 BTC를 해야 되는 거를 허락받지 않고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로저버도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사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는 그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결국은 투표에서 너희가 이겼으면 승복을 해야지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즉시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SV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유일하게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국내 거래소 외에 해외 메이저 거래소, 뭐 코인 베이스부터 해서 바이낸스 주요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SV를 다 상장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면 비트코인 SV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거래소에 없거든요. 리스팅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뭔지도 몰랐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다 영어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도 이게 무슨 일이 있지? 그런 것들도 다 잊혀버려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미디어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SV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럼 잊혀지면 그게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 그 팀은 그때부터 블록 사이즈를 오리지널 코드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2018년 11월 달에 128메가까지 블록 사이즈를 키우고, 그 다음 2019년에 2GB,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런던에서 발표를 해요. 얼리미트 사이즈까지 확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마침 오리지널 비트코인의 원래의 프로토콜로 회복을 해버렸어요. 이게 비트코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 SV라는 버전이, 그러니까 똑같은 비트코인을 예전부터 2014년이나 3년부터 내 지갑에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에는 동일한 양의 BTC와 BCH, BSV의 토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갑에. 그럼 나는 어떤 걸 쓸지를 선택만 하는 거예요. 뭐 추가로 발행된 게 아니라 똑같은 버전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버전이 다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백서에 가장 충실한 코인이고요. 그래서 BSV는 블록 리밋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페이퍼 비트코인 백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1MB나 2MB 이런 블록 사이즈의 리밋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서에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다시 회복된 게 비트코인 SV라는 버전이고요. 사실은 비트코인 SV가 2020년이 돼서야 이게 회복이 됐어요. 최근입니다. 코로나 기간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미덥도 없었고 관련 언론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아무 관심을 이제 못 받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SV를 트랜잭션을 일으키면 그 수수료가 얼마이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은 비트코인 SV를 비트코인을 트랜잭션 할 때 그 수수료가 0.1원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쓸 때 0.1원의 수수료를 쓴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여기서 내가 페이먼트로 쓰거나 어디 인터넷에 내가 100원을 보내거나 10원을 보낼 때 쓸 수 없었는데, 왜냐? 수수료가 너무 비쌌던 거죠. 작동하지 않고 느리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이 이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0.1원에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수수료가 낮아지는, 당연히 모든 서비스는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아마존 AWS는 점점 싸지는 게 정상입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기존의 블록체인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점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말이 안 되는 프로토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게 비트코인 SV라는 버전이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오신 분들도 한번 다시 주목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다음 세션은 정말 기술적으로 풀어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자니님 오셔서 다음 세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다 끝나면 전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때 Q&A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